우리의 몸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의 목소리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뇌와 몸에 남기는 깊은 흔적과 그 치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상처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트라우마는 정신과학계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낯선 주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을 때 동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네가 사라지면 아무도 다시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트라우마로 설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제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깨달은 사실은 트라우마의 본질이 끔찍한 사건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연결의 붕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라우마 자체를 파고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경험만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작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겪는 지속적인 무시와 거절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뚝 그치지 못해? 더 울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소리치거나 내가 그렇게 힘든 아이라서 아빠가 술을 마시는 거야 같이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상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똑같은 해고 통보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깟 회사, 잘됐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필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은 그것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저희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릴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좌측 영역이 마치 불 꺼진 도시처럼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감정과 감각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말문이 막히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치료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대화나 인지행동 치료가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해라는 조언은 현재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시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낡은 필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몸 안에서 그 끔찍한 영화가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곧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전통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마음이 아닌 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즉 몸의 감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즉 EMDR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앞의 손가락을 따라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니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은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한 내담자에게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최근에 겪었던 약간 불쾌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보였던 것, 들렸던 소리, 몸의 느낌,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10점 만점에 6대 7점 정도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그 감정을 유지한 채 제 손가락을 조용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네요. 이것이 바로 EMDR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경로에 직접 개입하여 과거의 경험을 위험 신호가 아닌 지나간 사실로 재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뇌는 이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마침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요가, 태극권, 호흡과 같은 신체 활동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음이 힘들면 술을 마시거나 끝없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자신의 몸과 단절시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요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몸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숨을 쉬고 몸을 뻗고 균형을 잡으며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전사 자세를 취하며 힘을 느끼고 아기 자세를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위축되었던 뇌의 특정 영역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자세는 잊고 있던 고통스러운 감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와 함께라면 그 감각들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주하며 흘려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의 뿌리는 종종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곧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반면 너는 정말 못나고 귀찮은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각인은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 자신의 삶 또한 이러한 상처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나치가 점령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라나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 공포가 만연했고 제 또래의 절반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 이전 1919년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아버지를 잃고 마음이 얼어붙은 분이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얼어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차갑고 무정한 곳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저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희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적절한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치유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값싸고 빠른 해결책을 찾다 보니 우리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지도를 탐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수준의 연결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군대의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함께 구르고 행군하며 전우회를 느끼는 것처럼 깊은 신체적 경험의 공유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상처뿐만 아니라 회복의 지혜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세요. 그곳의 치유의 우리의 몸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의 목소리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뇌와 몸에 남기는 깊은 흔적과 그 치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상처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트라우마는 정신과 학계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낯선 주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을 때 동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네가 사라지면 아무도 다시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트라우마로 설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제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깨달은 사실은 트라우마의 본질이 끔찍한 사건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연결의 붕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라우마 자체를 파고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경험만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작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겪는 지속적인 무시와 거절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뚝 그치지 못해? 더 울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소리치거나, 내가 그렇게 힘든 아이라서 아빠가 술을 마시는 거야. 같이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상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똑같은 해고 통보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깟 회사, 잘됐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필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은 그것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저희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릴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좌측 영역이 마치 불 꺼진 도시처럼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감정과 감각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말문이 막히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치료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대화나 인지행동 치료가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해라는 조언은 현재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시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낡은 필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몸 안에서 그 끔찍한 영화가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곧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전통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마음이 아닌 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즉 몸의 감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즉 EMDR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앞의 손가락을 따라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니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은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한 내담자에게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최근에 겪었던 약간 불쾌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보였던 것, 들렸던 소리, 몸의 느낌,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10점 만점에 6대 7점 정도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그 감정을 유지한 채 제 손가락을 조용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네요. 이것이 바로 EMDR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경로에 직접 개입하여 과거의 경험을 위험 신호가 아닌 지나간 사실로 재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뇌는 이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마침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요가, 태극권, 호흡과 같은 신체 활동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음이 힘들면 술을 마시거나 끝없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자신의 몸과 단절시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요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몸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숨을 쉬고 몸을 뻗고 균형을 잡으며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전사 자세를 취하며 힘을 느끼고 아기 자세를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위축되었던 뇌의 특정 영역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자세는 잊고 있던 고통스러운 감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와 함께라면 그 감각들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주하며 흘려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의 뿌리는 종종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곧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반면 너는 정말 못나고 귀찮은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각인은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 자신의 삶 또한 이러한 상처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나치가 점령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라나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 공포가 만연했고 제 또래의 절반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 이전 1919년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아버지를 잃고 마음이 얼어붙은 분이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얼어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차갑고 무정한 곳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저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희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적절한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치유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값싸고 빠른 해결책을 찾다 보니 우리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지도를 탐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수준의 연결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군대의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함께 구르고 행군하며 전우회를 느끼는 것처럼 깊은 신체적 경험의 공유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상처뿐만 아니라 회복의 지혜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세요. 그곳의 치유의 우리의 몸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의 목소리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뇌와 몸에 남기는 깊은 흔적과 그 치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상처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트라우마는 정신과 학계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낯선 주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을 때 동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네가 사라지면 아무도 다시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트라우마로 설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제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깨달은 사실은 트라우마의 본질이 끔찍한 사건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연결의 붕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라우마 자체를 파고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경험만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작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겪는 지속적인 무시와 거절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뚝 그치지 못해? 더 울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소리치거나 내가 그렇게 힘든 아이라서 아빠가 술을 마시는 거야 같이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상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똑같은 해고 통보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깟 회사, 잘됐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필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은 그것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저희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릴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좌측 영역이 마치 불 꺼진 도시처럼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감정과 감각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세익스피어가 말한 말문이 막히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치료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대화나 인지행동 치료가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해라는 조언은 현재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시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낡은 필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몸 안에서 그 끔찍한 영화가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곧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전통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마음이 아닌 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즉 몸의 감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즉 EMDR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앞의 손가락을 따라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니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은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한 내담자에게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최근에 겪었던 약간 불쾌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보였던 것, 들렸던 소리, 몸의 느낌,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10점 만점에 6대 7점 정도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그 감정을 유지한 채 제 손가락을 조용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네요. 이것이 바로 EMDR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경로에 직접 개입하여 과거의 경험을 위험 신호가 아닌 지나간 사실로 재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뇌는 이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마침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요가, 태극권, 호흡과 같은 신체 활동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음이 힘들면 술을 마시거나 끝없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자신의 몸과 단절시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요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몸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숨을 쉬고 몸을 뻗고 균형을 잡으며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전사 자세를 취하며 힘을 느끼고 아기 자세를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위축되었던 뇌의 특정 영역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자세는 잊고 있던 고통스러운 감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와 함께라면 그 감각들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주하며 흘려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의 뿌리는 종종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곧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반면 너는 정말 못나고 귀찮은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각인은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 자신의 삶 또한 이러한 상처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나치가 점령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라나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 공포가 만연했고 제 또래의 절반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 이전 1919년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아버지를 잃고 마음이 얼어붙은 분이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얼어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차갑고 무정한 곳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저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희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적절한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치유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값싸고 빠른 해결책을 찾다 보니 우리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지도를 탐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수준의 연결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군대의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함께 구르고 행군하며 전우애를 느끼는 것처럼 깊은 신체적 경험의 공유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상처뿐만 아니라 회복의 지혜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세요. 그곳의 치유의 우리의 몸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의 목소리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뇌와 몸에 남기는 깊은 흔적과 그 치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상처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트라우마는 정신과 학계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낯선 주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을 때 동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네가 사라지면 아무도 다시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트라우마로 설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제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깨달은 사실은 트라우마의 본질이 끔찍한 사건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연결의 붕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라우마 자체를 파고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경험만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작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겪는 지속적인 무시와 거절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뚝 그치지 못해? 더 울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소리치거나, 내가 그렇게 힘든 아이라서 아빠가 술을 마시는 거야. 와 같이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상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똑같은 해고 통보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깟 회사, 잘됐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필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은 그것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저희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릴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좌측 영역이 마치 불 꺼진 도시처럼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감정과 감각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말문이 막히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치료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대화나 인지행동 치료가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해라는 조언은 현재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시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낡은 필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몸 안에서 그 끔찍한 영화가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곧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전통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마음이 아닌 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즉 몸의 감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즉 EMDR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앞의 손가락을 따라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니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은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한 내담자에게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최근에 겪었던 약간 불쾌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보였던 것, 들렸던 소리, 몸의 느낌,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10점 만점에 6대 7점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 감정을 유지한 채 제 손가락을 조용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네요. 이것이 바로 EMDR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경로에 직접 개입하여 과거의 경험을 위험 신호가 아닌 지나간 사실로 재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뇌는 이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마침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요가, 태극권, 호흡과 같은 신체 활동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음이 힘들면 술을 마시거나 끝없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자신의 몸과 단절시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요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몸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숨을 쉬고 몸을 뻗고 균형을 잡으며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전사 자세를 취하며 힘을 느끼고 아기 자세를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위축되었던 뇌의 특정 영역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자세는 잊고 있던 고통스러운 감각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와 함께라면 그 감각들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주하며 흘려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의 뿌리는 종종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곧 부모의 얼굴입니다. 부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반면 너는 정말 못나고 귀찮은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각인은 바꾸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 자신의 삶 또한 이러한 상처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나치가 점령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라나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 공포가 만연했고 제 또래의 절반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 이전 1919년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아버지를 잃고 마음이 얼어붙은 분이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얼어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세상이 본질적으로 차갑고 무정한 곳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저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희망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적절한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치유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값싸고 빠른 해결책을 찾다 보니
우리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지도를 탐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수준의 연결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군대의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함께 구르고 행군하며 전우회를 느끼는 것처럼 깊은 신체적 경험의 공유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관계에 익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치유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 안의 힘과 지혜를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상처뿐만 아니라 회복의 지혜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세요. 그곳의 치유의 우리의 몸은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진짜 무게와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온 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의 목소리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뇌와 몸에 남기는 깊은 흔적과 그 치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상처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트라우마는 정신과 학계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낯선 주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했을 때 동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네가 사라지면 아무도 다시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걸세.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트라우마로 설명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한 셈입니다. 제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깨달은 사실은 트라우마의 본질이 끔찍한 사건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연결의 붕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라우마 자체를 파고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전쟁이나 재해 같은 경험만을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작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겪는 지속적인 무시와 거절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뚝 그치지 못해? 더 울면 혼날 줄 알아 라고 소리치거나 내가 그렇게 힘든 아이라서 아빠가 술을 마시는 거야 같이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상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객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똑같은 해고 통보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깟 회사,
잘 됐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필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은 그것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각인되어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저희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릴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좌측 영역이 마치 불 꺼진 도시처럼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감정과 감각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세익스피어가 말한 말문이 막히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치료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말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인 대화나 인지행동 치료가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야.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해라는 조언은 현재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시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낡은 필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몸 안에서 그 끔찍한 영화가 실시간으로 상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과거가 곧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전통적인 상담이나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답은 마음이 아닌 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즉 몸의 감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즉 EMDR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앞의 손가락을 따라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니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은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한 내담자에게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최근에 겪었던 약간 불쾌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 보였던 것, 들렸던 소리, 몸의 느낌,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10점 만점에 6대 7점 정도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그 감정을 유지한 채 제 손가락을 조용히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왜 그 일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네요. 이것이 바로 EMDR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경로에 직접 개입하여 과거의 경험을 위험 신호가 아닌 지나간 사실로 재정리하도록 돕습니다. 뇌는 이것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마침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요가, 태극권, 호흡과 같은 신체 활동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음이 힘들면 술을 마시거나 끝없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자신의 몸과 단절시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요가는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몸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숨을 쉬고 몸을 뻗고 균형을 잡으며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전사 자세를 취하며 힘을 느끼고 아기 자세를 통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위축되었던 뇌의 특정 영역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